오늘 이야기는 누구보다 프랑스를 사랑했던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의 그림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의 그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정답은 에펠탑입니다. 샤갈은 당시 에펠탑을 그림의 소재로 자주 활용할 만큼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샤갈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던 이 에펠탑은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에펠탑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바로 세계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는 샤갈뿐만 아니라 수련 연작을 남긴 클로드 모네와 해바라기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원시를 찾아 떠난 폴 고겐과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대체 엑스포가 무엇이길래 이 대단한 화가들의 영감을 깨운 걸까요? 그리고 왜 많은 예술가들은 엑스포가 열린 파리로 몰려들었을까요? 근대 미술사에 결정적인 영감을 주고 예술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세계 엑스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작자 양정우입니다. 파리의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에펠탑은 대체 왜 파리 한복판에 거대한 높이로 세워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의 자존심 대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유럽 곳곳에서는 기계와 과학 발명품이나 다양한 예술품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불규칙하지만 꾸준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건 당시 경쟁 상태에 있었던 라이벌 국가, 영국과 프랑스였죠. 두 나라는 서로에게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자국의 물품만 소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이젠 다른 나라의 상품도 전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게 두려웠던 사람들 때문에 묵살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영국의 예술 행정가인 헨리 콜이 프랑스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어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먼저 해볼까? 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알버트 대공을 찾아갑니다. 콜의 얘기를 들은 알버트 대공은 앞으로 있을 전시회에선 반드시 외국 상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포하게 되죠. 이에 따라 드디어 3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는 첫 번째 엑스포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데요. 프랑스 입장에선 세계 최초의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놓치게 된 셈이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일꾼 자신들의 혁신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고민에 빠진 영국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멋진 전시관을 짓기로 하는데요. 먼저 엑스포 전시관을 지을 장소를 왕실 소유의 하이드 파크로 정하고 설계 공모를 받기로 합니다. 수백 개의 설계안이 제안이 되었지만 마음에 드는 설계안이 없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대형 온실을 설계하던 요셉 팩스톤이라는 건축가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거죠. 과연 그가 완성한 전시관은 어땠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파격입니다. 석재 벽돌과 같은 기존의 재료를 전혀 쓰지 않고 주천을 기둥으로 건물에 뼈대를 세우고 벽과 지붕으로 유리를 적극적으로 쓴 건데요. 이 시기 산업혁명으로 유리와 철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대한 건물의 주재료로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던 거죠. 게다가 건물의 길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대 긴 쪽은 563m, 양쪽 폭은 124m로 축구장 10개 이상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져서 19세기 영국의 유상을 상징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긴 통로 중간에 아치형 구조가 가로지르는 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됐는데요. 아치를 중심으로 기계관, 제품관, 원료관, 예술관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과학기술관과 럭셔리한 백화점, 그리고 미술관, 여기에 놀이동산까지 조합된 일종의 멀티플렉스 건물인 셈이죠. 개인적으로 이 건물의 흥미로운 점은
공원에 있는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지었다는 건데요. 거대한 수정궁 안에 웅장한 누룽나무 3그루를 그냥 세워놨다는데 지금 봐도 참 현대적인 아이디어죠. 우리가 인정하는 첫 번째 세계 규모의 엑스포였는데요. 신기록의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화려한 개막식 장면인데요.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대공이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엑스포 공간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주변을 보게 되면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그러한 신문물이 거대한 공간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거대한 조각상들과 분수 그리고 조형물들이 실내에 가득했고요. 각 통로에는 섹션마다 각 나라의 국기나 문장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나라의 특산물과 발명품이 가득 들어가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당시 최첨단 증기기관차와 콜트 권총, 재봉틀, 그리고 구디어 회사에서 만든 고무 제품과 곡식 빼는 최첨단 기계 등이 이렇게 쫙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신문명을 보기 위해 5개월간 열린 런던 박람회에 무려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 입장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해서요. 엑스포 인근에 상당히 넓은 부지를 매매하고요. 이때 전시되었던 물품들을 모아서 영구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까지 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엑스포로 대박이 난 영국을 본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필적할 만한 전시관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런던 박람회가 하이드 파크를 중심으로 개최됐다면 프랑스 엑스포의 중심지엔 센강이 있는데요. 이 센강을 중심에 두고 엑스포를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해 갑니다. 가장 먼저 착공한 것이 엑스포를 대표하는 전시관인 산업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영국과 똑같은 전시관을 지을 리 없었겠죠. 영국처럼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유리와 철골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통적 고전주의 스타일을 살려서 건물의 전면을 석조와 칼럼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엑스포는 미래지향적이지만 국제 행사이다 보니 권위감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새로움이 섞인 프랑스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후 프랑스는 꾸준히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을 지으며 엑스포를 통해 파리를 근대 도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데요. 먼저 1867년에는 파리 마르스 광장에 약 1600m 길이에 달하는 정말 거대한 타원형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획기적인 것은 중앙에 벌룬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룬을 타고 하늘에서 전시장과 파리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종의 오늘날 보면 멋진 관광 아이템까지 내놨던 건데요. 그래서 이때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요즘의 드론샷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센강을 따라 유람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해서 파리를 관광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1878년에는 센강을 사이에 두고 트로카데로 궁전과 이전보다 더 큰 산업궁전을 완성하는데요. 이때 파리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무려 1600만 명, 런던 엑스포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엑스포 개최와 함께 파리가 유럽의 핫플로 떠오를 무렵 프랑스 정부는 이번엔 파리를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준비를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할 1889년 파리 엑스포에서 자국의 국력과 산업력을 보여줄 구조물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당시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볼거리를 찾던 프랑스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거대 철탑. 정부는 고민 끝에 센강 앞에 철탑을 세우기로 하고 에펠을 지원하는데요. 작업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식 축구장만한 기단 바닥에 4개의 철제 기둥을 세운 후 그 위에 철탑의 본체를 얹는 방식으로 탑을 쌓았는데요. 탑에 쓰인 자재의 무게만도 약 8,000톤 뿐만 아니라 탑의 본체에 사용된 연체의 무게도 7,000톤에 달하며 이들 자재를 조립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된 리벳, 이 리벳의 개수만도 250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리벳의 구멍 간격은 10분의 1 제곱밀리미터로 치밀하게 계산될 만큼 정교하게 설계됐는데요. 에펠탑을 만드는데 250여 명의 기술자들이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몰입한 결과 1889년 드디어 302m에 달하는 당시 최고의 높이의 철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의 높이에 놀란 사람들은 또 한 번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개막식이 있던 그날 저녁, 에펠탑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흰색, 파란색, 빨간색의 가스램프 수백 개가 켜진 건데요. 이로써 프랑스는 에펠탑으로 세계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파리 하면 에펠탑 생각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에펠탑을 그렇게 좋게 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 철제 사다리로 만든 삐쩍 마른 피라미드라고 조롱하기도 했고요. 모파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에펠탑을 흉측한 철제 몰골이라고 아주 냉정히 평가했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까지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었죠. 어느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을 랜드마크도 만들었겠다. 엑스포로 명성도 높아졌겠다. 이만하면 이제 엑스포에 손을 뗄 법도 한데 프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0년 파리는 또 한 번의 엑스포로 20세기의 포문을 직접 열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스타일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죠. 과연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사진을 볼까요? 어떠세요?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직선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런 건축 양식을 아르누보라고 하는데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지 않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역사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을 뜻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인 건물들 사이에 이국적이고 장식성이 아주 강한 이런 아르누보 형식의 건물들을 배치해서 도시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 엑스포 관람객들은 이 엑스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오르세역, 파리의 지하철, 메트로를 타고 파리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리의 엑스포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경쟁이 장이었던 엑스포가 건축과 디자인, 수수미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참 신기하죠. 자, 파리가 전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때,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과연 무엇에 매료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국제관입니다. 서구 강대국의 식민지로 참여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많은 국가는 이곳에서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미술품, 건축 양식 등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에선 볼 수 없는 이국적이면서도 강렬한 볼거리가 펼쳐지자 파리의 예술가들이 마음을 뺏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20세기 미술의 두 거장이라고 불리는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 이 두 화가는 신비롭고 파격적인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때는 1906년 어느 날 파리의 벼룩시장을 찾은 마티스가 아프리카 원시조각 한 점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변의 화가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피카소였던 거죠. 피카소 역시 이 원시 조각의 마음을 뺏겨서 곧바로 파리의 트로카드로 궁전에 있는 민속박물관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몇 날 며칠 아프리카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7년 마티스와 피카소는 원시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격적인 그림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화가의 대표작인 블루누드와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이후 각국의 전시품들이 박물관에서 전시되면서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등 야수파나 입체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피카소는 마티스에게 견줄 만한 수준의 화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문명을 접한 후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찾게 됐고 현재까지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제국주의를 과시하기 위해 기획된 국제관에서 20세기 미술사의 핵심인 원시주의와 원시주의를 대표하는 두 화가가 탄생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건 폴 고갱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타이트로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1889년 파리 엑스포에서 타이티의 이국적인 문화와 원시적인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긴 걸 결정적인 이유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의 국제관을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자신의 문화를 엑스포의 장에 적극 내보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미술과 디자인 등의 일본풍이 많이 스며들게 되죠. 예를 들어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모네의 경우 훗날 자신이 설계한 정원에 일본식 다리까지 설계해 넣기도 합니다.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권위 있는 세계 3대 국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이 인류의 화합을 위한 스포츠 행사라면 엑스포는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한 행사이자 현대의 문명과 문화를 가름해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개최됐지만 이건 과학이나 바다와 같은 주제를 한정해서 개최하는 인정 엑스포였죠. 때문에 2030,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열린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등록 엑스포가 열리는 건데요. 세계의 새로운 미술과 건축 디자인 양식들이 부산에 쫙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스타일로 재창조되어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엑스포를 계기로 문화 강국이었던 한국이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새로운 미술 한류를 이끌어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